네, 네. 주거중립성 연구소에서 이제 최경호 소장님하고 같이 있고요. 그리고 희년함께라는 뭐 그 기독교 시민단체인데 여기서 토지정책센터장 맡고 있는 이성영입니다. 사실 저도 저층주거지에 살아보면서 이 두 번 이렇게 이사를 해보면서 좀 지금 매매가 전세가가 똑같은 집을 이렇게 두 번 옮겨봤는데 옮겨보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뭐 그런 부분도 좀 감이 잡히는 것도 있고 지금 이게 뭐 정부 정책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리들, 깡통전세가 만들어지는 이제 고리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2023년, 24년에 아마 이제 앞으로 닥칠 올해 내년 초까지 아마 닥칠 전세 보증금 위반한 사고 사기 이제 전세 사기도 있고 사실은 뭐 의도적인 사기가 아니라고 해도 이제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아마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좀 얼마나 될지 한번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세 가격 지수라는 게 이제 전세 가격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 이런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전세 가격 지수가 높은 때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 정도까지 이렇게 쭉 2022년 상반기가 사실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분들은 2022년 상반기에 전세 계약을 했던 분들은 2년 뒤에 아마 계약 만료가 되겠죠. 근데 지금 막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지금 2020년 하반기에 계약을 했던 분들이 2년 뒤에 지금 2022년 하반기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었던 거고, 근데 보시면 2020년 하반기는 전세 가격이 지금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근데 지금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데도 계속 오르는 추세였는데도 이제 22년도에 꺾이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계약했던 분들이 급격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깡통전세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피해가 급등하는데 아직은 여기 계약하셨던 분들 20년 상반기에 계약하셨던 분들이고 만약에 여기서 22년 상반기에 계약하는 분들의 계약 만료가 돌아오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전세 보증금 위반한 사고 사기가 아마 일어날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통계를 좀 보면 지난 이제 2021년 한 해 동안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24만 8천 가구고요. 이제 21년 한 해 전세 거래량은 148만여 건입니다. 21년 전세 계약 체결 가구 중에 16.7%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거고, 사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은 만약에 지금 본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을 때보다 본인이 계약 만료가 됐을 때 다음 사람이 이제 전세 보증금이 더 낮아지면은 집주인이 만약에 무자본 갭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뭐 이분들은 전세 보증금을 경매로 나가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보험으로 보호받고 있는 뭐 20% 정도 외에는 거의 다 지금 전세 보증금 위반한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요. 한국도시연구소에서 뭐 이런 21년, 22년 상반기 전세 거래 실거래 전수조사를 이제 전체 그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좀 한번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보니까 전세가율 90%,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이제 90% 이상이라는 거죠. 매매가가 1억이라면은 예를 들어 전세가는 9천만 원이라면 전세가율이 90% 이상인데 이런 전세 주택이 전체 거래의 41%, 전세가율 100%, 매매가격과 전세가가 똑같은 주택이 전체 거래 25%, 4분의 1을 지금 21년, 22년 상반기까지 거래해서 소위 깡통주택들이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됐다는 거고요. 전세로. 근데 만약에 지금 2022년에 이렇게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하반기에 꺾이고 있고 주택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21년, 22년 상반기 거래된 다세대 주택 절반은 뭐 사실 전세가율 90%는 지금 주택 가격 떨어진 거 감안하면 이제 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다세대 주택의 한 절반 가량이 다 깡통전세 상황으로 봐도 지금 무리가 아니다. 인 거고요. 지금 전세 사기 깡통전세 이야기가 나오는 곳들이 다 다세대 주택들이거든요. 저희가 빌라라고 부르는 저층 주거지.
아파트에서는 사실 이런 전세 사기 이야기를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깡통 전세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에서는 잘 안 일어나고, 일어나더라도 굉장히 이제 저가 아파트, 인천이나 경기도 외곽들의 이런 1, 2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에서, 그런 아파트들은 거의 전세가가 상당히 매매가 근접해 있거나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지금 다세대 주택 빌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 그래프가 조금 이제 조금 특이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을 비교를 한 건데, 2011년부터 쭉 보시면은 전세가율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45%에서 한 70%가 쭉 올라갔다가 이제 2016년부터 쭉 떨어지는 흐름인 거죠. 근데 이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쭉 오르다가 계속 평행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2022년까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제 다주택자가 늘어나죠. 이제 시세 차익을 얻고 싶고 하니까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다주택자가 늘어나면은 다주택자가 그 집을 다 갖고 뭐 생활을 하진 않으니까 한 채 빼고는 다 전월세를 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임차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런 부동산 상승기에는 또 임차 수요로 있던 세입자들도 청약이든 뭐든 가급적이면 또 이 집값 상승 혜택을 좀 보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경향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 매매 수요는 늘어나고 임차 수요는 줄어들고, 그리고 전세 공급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상승기에서는 이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가 벌어져서 전세가율이 이제 하락하는 경향이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보시면 2016년 이때부터 이제 부동산 상승기거든요. 상승기에는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쭉 떨어지잖아요, 전세가율이. 이제 다주택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만큼 전세 물량들을 많이 내놓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한데, 근데 부동산 침체기에는 이제 매매 수요와 이제 집을 사려는 사람도 없어지고, 다주택자도 있는 집들 팔고 이제 다주택자도 줄어들죠. 대신에 집값이 안 오르겠거니 생각하면은 다들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도 다 임차 수요로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세 주택은 덜 나오고 전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하다 보면 전세 가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동산 침체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면 2011년, 2008년 이후로 이제 부동산 침체기, 2014년 뭐 15년까지 침체기로 보는데, 이때는 보면 다 전세 가율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구조인데, 이게 빌라가 다세대 주택이 좀 특이한 건 이 부동산 상승기에도 전세가율이 떨어지질 않는 거지. 아파트처럼 이렇게 흐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다세대 주택은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는 게 조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 아파트 전세가율 추이는 이 부동산 상승기와 침체기에 이 전세가율의 이 영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부동산 경기에 따른 이런 투자 수요의 진입과 퇴장이 좀 활발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 추이는 부동산 침체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아파트에 비해 완만하지만 올라가거든요, 전세가율이. 근데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 화랑기에 접어들어도 아파트와 달리 전세가율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파트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떨어지지가 않는. 요 현상이 이제 깡통 전세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포인트들인 건데, 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고요. 아무튼 이제 저층 주거지의 이런 전세가율이 지금은 평균은 한 70%로 보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90%,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에 나오지도 않는 90%, 100%짜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걔네들이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왜 저층 주거지에서는 이렇게 깡통 전세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요 원인들을 한번 좀 볼게요. 저층 주거지 자체에 좀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저층 주거지에 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빌라를 사지 않거든요. 가급적이면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을 좀 기다리는 거죠.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게. 왜냐면은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2년 정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던, 뭐 워낙 유동성 때문에 다 오르다 보니까는 뭐 매매 수요도 많긴 했지만, 보통은 빌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집을 이제 신축부터 감가한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을 얻기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을 좀 준비하는, 그래서 임차로 있으면서 대기하는 공간을 좀 많이 이런 신축 빌라를 사용을 하고 있죠. 다세대 주택의 낮은 상품성과 매매 수요가 부족하고, 매매 수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차 수요로 들어가는 그런 좀 흐름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이 2014년부터 이렇게 쭉 주황색 선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55에서 한 100까지 이렇게 갔잖아요. 한 2배 가까이 이제 오른 건데, 빌라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75에서 이렇게 한 100까지 간 거죠. 아파트에 비해서 절반가량 상승하니까 대부분은 아파트를 기다리고 시세 차익이나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가 유리하다 보니까 다들 다세대 주택에서는, 빌라에서는 임차로 머무는 경향이 많은 것들입니다. 이게 좀 아파트에 비해서 좀 특이한 저층주거지의 특성이고요. 이런 또 이 임차 수요가 많다라는 이런 저층주거지의 상황들을 알다 보니까 지금 이 빌라 공급업자들은 다세대, 보통은 사업비를 이제 분양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분양으로 조달하는데 빌라 신축 사업비는 분양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으로 좀 조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빌라 분양 업체들도 이제 이 지금 신축 빌라들은 매매 수요는 낮고 임차 수요는 높다는 점들을 이제 인식하다 보니까 요렇게 대출받은 사업비들, 토지 매입이나 건축비를 이제 분양 대금으로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근데 분양 수익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려면은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 수준으로 좀 높아져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이제 분양 이제 업체나 이런 포함한 깡통전세 이해관계자들, 중개사들, 분양 대행사들, 컨설팅 업체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해서 전세 가격을 매매가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층주거지 이제 빌라 특성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또 품질이 비교적 균일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서 거래도 활발하고 품질도 균일하니까 대충 시세 파악이 굉장히 쉽습니다. KB 부동산 시세도 보기 간편하게 돼요. 거래 기준으로 해서 잘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품종은 소량인데 이제 다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확인하기가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품질이 천차만별. 이게 옆집에 있다고 해도 다른 업체가 지었으면 이게 어떤 품질인지도 알기가 쉽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특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형성 구조가 좀 불투명하고 시세 파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또 이 신축이라는 거에서 동일한 거래 사례가 처음엔 없다 보니까 이 분양가 확인이 쉽지 않으니까 이제 초기 신축 빌라는 공시 가격도 없고 하는 시점에서 감정평가사와 좀 결탁을 해서 이런 분양가를 좀 대폭 높인, 초기 분양가를 좀 높여서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분양가를 높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시세라고 해놓고 전세 보증금을 분양가보다 1, 2천만 원 낮게 책정하면서 전세 보증금도 같이 전세 보증금 최대한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건데 저층주거지에서는 이런 방식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저층주거지 특성이 깡통전세의 형성 한 원인이고요. 그리고 전세 임차인 보호 정책도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굉장히 이 전세 사기 컨설팅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잘 활용을 했죠. 이게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최선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맞거든요. 이게 깡통전세든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보증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나는 나갈 때 언제든지 그 돈을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저도 사실 지금 지금 매매가 전세가가 똑같은 집인데 저도 여기가 만약에 전세 보증보험이 안 됐으면 아마 안 들어왔을 거예요.
이건 이제 리스크를 그냥 다 그냥 정부가 떠안는 조건으로 저도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전세 보증보험이 얼핏 보면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뭐 현재의 전세 보증보험은 이게 지금 전세가율을 높여서 깡통 전세를 만드는 좀 핵심 고리로 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전세 주택을 구할 때 매매가와 전세 가격 차이를 좀 보게 되거든요.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왜냐면은 임대인이 만약에 나중에 내가 나가려고 할 때 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은 이 집을 경매를 내놓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근데 경매 낙찰가가 매매 가격의 60에서 70%, 뭐 60에서 한 80%, 경기 좋을 때는 뭐 100%도 가긴 하지만 보통 매매 가격의 70% 선에서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거의 지금 뭐 70% 선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그러면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은 집에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나중에 경매가 나갔을 때 집주인이 나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집을 경매를 내고 경매를 붙이고 나중에 보증금을 회수할 때 제가 뭐 한 2억에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매매가도 2억이에요. 전세 보증금도 2억이고. 그러면은 이 집이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저는 이 집을 다시 경매로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이제 경매 낙찰가가 제 보증금, 거기서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말씀드렸지만은 경매 낙찰가가 한 60, 70% 선에서 된다면은 2억을 했으면은 경매 낙찰가가 한 1억 2천, 1억 4천 정도인 거거든요. 2억을 전세 보증금을 냈는데 이제 전세 보증금은 1억 2천 정도만 하게 되는 거죠. 한 8천만 원 제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은 원래 잘 안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세 보증금 손실이 생기니까. 근데 지금은 주택 가격을 상회하는 전세 주택에도 지금 다 들어가서 지금 사달이 나는 건데, 이제 왜 이런 임차인들이 이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같거나 넘는 주택에 들어가냐면은, 말씀드렸지만 전세 보증보험의 과도한 보증 한도 때문에. 이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전체의 거의 한 80%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요. 근데 20%는 초기에 이제 가입이 돼 있는데 80%, 20%만 전세가율이 뭐 90%, 100%가 돼도 나는 전세 보증보험이 보호해 줄 거야 하면서 전세주택에 들어가면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옆에 신축 빌라든 이제 구축 빌라든 다 이런 전세 가격이 그렇게 다 끌어올려지는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임대인도 이제 뭐 컨설팅 업체들도 중개사들도 잘 아니까 뭐 전세 보증금 뭐 전세가를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전세 보증보험만 들면 된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권해주는 거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위험 부담을 정부에 떠넘기는 구조로 이제 전세 보증보험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 보증보험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도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이제 전세 보증보험 대부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제 한 전세 보증보험이 90%가 다 이상이 다 가입이 돼 있는데요. 여기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보면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KB 시세나 한국부동산은 뭐 부동산 대표 시세, 그리고 공시가격의 140% 해당하는 금액, 뭐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최근 매매가액. 제일 먼저 보는 거는 KB 시세를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투명하게 가격 형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매매 가격을 넘는 전세 보증금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은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주지도 않고, 아파트는 이제 그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보증금이 잘 오르지도 않는데, 아무튼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KB 시세를 통해서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잘 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이 주택 가격의 100%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100%까지 되면 되는데, 근데 뭐 이 아파트에서 KB 시세에서 뭐 이 아파트는 5억이다.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 5억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KB 시세도 없고 이렇게 주변 시세로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1순위를 공시가격의 140%에 해당한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에 해당. 근데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한 70%거든요. 근데 70%에 140%를 곱하면은 뭐 한 100%가 넘습니다. 주택 가격의 100%. 그까지를 100%가 넘어도 이 공시가격의 140%만 안에만 들면 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이제 매매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지금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공시가격 140%를 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이 돼 있고, 신축 빌라들이나 뭐 이런 또 그리고 이 빌라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잘 안 일어나다 보니까 뭐 최근 매매 거래가액 1년 이내 최근 매매 거래가액이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순위를 공시가격 140%로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택 가격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전세 가격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건데 아파트는 시세를 통해서 주택 가격 투명성이 확보돼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상회하는 경우가 뭐 없습니다. 그리고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는 주택 가격 산정을 공시 가격의 140%로 했을 때 전세 보증금에서 보장하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세 사기 컨설팅 업체들이나 뭐 꼭 전세 사기 컨설팅 업체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이제 뭐 이제 집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뭐 전세 보증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하니까 이제 이런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주택가격 산정 방식의 좀 틈을 공략해서 전세 보증금을 공시가의 140%로 끌어올려서 매매가격 이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죠. 현행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는 주택 가격의 100%까지 보장해주는 전세 보증금 보호 한도하고 이제 저층주거지 주택 가격 산정의 불투명성이라는 이 두 가지 빈틈이 존재하고 이 빈틈이 전세 보증금 전세 보증 보험의 이 빈틈들을 활용해서 저층주거지 신축 빌라나 뭐 한 최근 10년 이내 지어진 아파트 빌라들의 전세 가격들을 이렇게 다 주변 매매 가격 수준 다 끌어올리면서 깡통 전세가 이제 전세 사기 도구로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그냥 구성인데요. 뭐 많이 들어보셨어요. 동시 진행이라고 하는 뭐 이런 표현인데 이런 뭐 컨설팅 업체가 있죠. 중개사일 수도 있고 분양 대행사일 수도 있고 중개사를 반드시 끼긴 끼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임차인이 전세 물건을 찾으면은 이런 좀 물건을 하나 소개를 해주는 거죠. 임대인 A가 갖고 있는 물건을.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건 실제 주택 가격 한 2억 정도인데 이거를 뭐 아까 공시 가격의 140% 그런 식으로 좀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한 2억 5천에 전세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렇게 해도 이 가격이 별로 실제 주택 가격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유가 이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보증보험을 다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니까 임차인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임대인은 이런 걸 활용해서 최대한 전세 보증금을 끌어올린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이제 컨설팅 업체와 뭐 이런 팀들이 같이 나눠 먹는 거죠. 사실 임차인도 여기서 돈을 좀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개료를 거의 안 받거든요. 중개료도 안 받고 이자 지원도 대출 이자의 이자 지원도 일부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나갈 때 보증금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면은 뭐 남는 장사죠. 중개료도 안 내고 뭐 전세 대출 이자도 좀 지원도 받고 하니까. 그러면 그 가격이 끌어올린 그 부담은 누가 다지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중에 다지는 거예요. 이 경매 나오면은 2억 5천을 바로 이 거래가 전세 계약 체결되고 나서 명의이전을 해줘요. 이제 동시 진행 이렇게 임차인과 전세 계약 맺자마자 그날이나 뭐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다음 임대인한테 넘기는 거죠. 무자본 갭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뭐 바지 사장도 많고 한데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넘기고 이제 어찌됐건 5천만 원 정도 이제 차액이 발생되는 거죠.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근데 임차인도 이게 별로 부담이 없는 게 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나중에 이 임대인 B가 못 돌려주면 임차인에게 못 돌려주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주니까 2억 5천만 원까지 임차인은 뭐
2억 5천이든 뭐 2억 4천이든 신경 쓰지 않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거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게 잘 돌아갔죠. 사실 뭐 다음 사람이 계속 받아주니까 전세 보증금이 뭐 2억에서 2억 1천, 2억 2천 계속 올라가 주면은 요 흐름이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이 무자본 갭 투자한 이 사람은 돈을 못 돌려주는 거거든요. 다음 전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이제 첫 번째 임차인한테보다 훨씬 더 낮으니까 자기는 현금이 하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2022년 예산 보고서 이제 예산안 이제 2023년도 예산안을 이제 평가하면서 예산정책처에서도 이제 보증보험을 무조건 확대하는 게 답이 아니다 이렇게 좀 하면서 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임차인 보호 정책의 전세 자금 대출이 있는데 이제 전세 자금 대출 역시도 사실은 이제 이 전세 보증금을 끌어올리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 2008년 이전에는 전세 보증금은 사실 대출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근데 2008년 이후에 지금 전세 대출 받는 사람들 중에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전세 자금 대출을 안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좀 싶을 정도로 전세 자금 대출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3조에서 2021년 말 180조 원까지 증가가 있고요. 현재 전세 임차인 중 전세 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전세 자금 대출이 보편화된 상황이고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지금 저층주거지 빌라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정책금융들을 쓸 수가 있어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든 뭐 이런 굉장히 저금리로 쓸 수 있는 전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최대 80% 보증금의 최대 80%가 대출해 버리니까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자금 대출 안 쓸 이유가 없죠. 근데 이렇게 전세 대출을 잘해주는 만큼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전세 보증금에 대한 유동성, 거기에 전세 보증금에 재원이 많이 투입되면서 전세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이제 작동하고 전세 보증보험 제도랑 같이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 저층주거지 전세 가격을 매매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사들 만나면은 다 그렇게 해요. 뭐 지금 이런 빌라 전세 물건 찾으면은 물건이 비싸더라도 소개해 주면서 이거 전세 보증금 최대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뭐 금리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별로 필요 없다고 하고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으로 이거 전세 보증금 100% 보호 받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약하시라고 이렇게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개료도 뭐 깎아주고 뭐 무료로 해주고 이렇게 하면 임차인들이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정부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 보증보험들 다 좋은 의도로 했겠지만 소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깡통 전세를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뭐 쉽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깡통 전세라는 뭐 씨앗이 있는 거죠. 이런 뭐 이게 발화가 돼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이 저층주거지의 특성이라는 토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세 임차인 지원 대책이라는 이 물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토양과 물이 만나면은 깡통 전세가 발화해서 이렇게 전세 사기라는 열매들을 맺는 거죠. 사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도 긴급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깡통 전세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좀 검토하지 않으면 이 전세 사기만 계속 뭐 전세 사기의 배후가 누구냐 이런 것만 잡고 있다가는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되는 것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 대책은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깡통 전세 예방 대책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깡통 전세의 토양인 저층주거지 특성을 좀 바꾸면은 뭐 깡통 전세가 안 만들어지겠죠. 아파트처럼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또 하나는 깡통 전세 발화 요인이 이제 물을 좀 공급하는 걸 중단을 하는 방식. 이거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 보증보험을 개편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근데 토질 개선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물을 끊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방법이고요. 토질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뭐 저층주거지 특성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은 아파트처럼 만들어주면 됩니다. 청약을 위한 대기 공간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공간으로 전환을 하면은 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사실 전세 가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살고 싶은 공간이 돼야 되는데 다들 왜 저층주거지에 살고 싶지 않아 하고 다들 아파트로 가려고 하냐면 저층주거지 주거의 질이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아파트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 이제 다들 아파트를 가기 위한 대기 공간으로 쓰고 있는 건데 그러려면 주거의 질 개선을 하려면은 주거 밀도를 낮추면 됩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저층주거지는 주거 밀도가 상당히 높죠. 뭐 밀도가 높지 않더라도 이게 녹지 공간이나 주차 공간, 뭐 주민 공동시설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시설이 주거의 질이 상당히 열악하게 느껴지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정부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돼야 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작업인 거죠. 이게 뭐 단시일에 해낼 수 있는 일들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층주거지 아까 가격 평가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그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면 되죠. 근데 이 가격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건 또 사실 단기 정책으로 해결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촘촘하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한 단지에 뭐 한 수천 세대, 수백 세대가 같이 있으면서 품질이 비슷하니까 그게 뭐 가격 평가가 쉽죠. 거래가 되고 거래가 많이 일어났고 품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 가격은 이 정도 하겠구나. 59 타입은 이렇고 84 타입은 이 정도 가격이겠구나. 이게 딱 나오는데 저층주거지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사실 뭐 특별히 많이 좀 연구가 돼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뭐 이제 이석희 박사, 임재만 교수가 이제 좀 연구했던 거는 한국 감정평가사 협회의 자발적 협조를 통한 주택가격 시가 확인 및 심사 방안 강화. 이것도 뭐 근데 자발적 협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인 거죠. 그리고 저층주거지 주택의 시세 파악을 위한 정보 공개 시스템 개발 및 보완 필요인데 이 부분을 조금 정부에서 계속 좀 저층주거지도 한눈에 여기가 시세가 어떻고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나가야 될 작업이고 근데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KB 부동산 시세나 뭐 한국 부동산은 가격 보듯이 이렇게 보기 그때까지 가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층주거지 특성을 전환하는 작업은 쉽지는 않은 작업이에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깡통전세 예방대책으로 전세 임차인 보호 정책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전세 보증보험의 보호 한도를 조금 하향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 만약에 전세 보증보험으로 이제 주택 가격의 70%까지만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 가격 70%까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 준다고 하면 세입자들은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같은 주택에 들어가려고 안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물건이 이제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경매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경매가 낙찰가율이 한 70%라고 하면은 뭐 주택 보증금 전세 보증금의 70%밖에 회수가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주택 가격 100%인 전세 주택에 들어갔다면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에서 만약에 주택 가격 70%까지만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 준다면은 임차인은 뭐 집값 하락 우려와 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 손실 리스크를 본인이 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어가는 주택에 들어가려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전세 가격에 전세 보증금과 전세 자금 대출이 뭐 100% 가는 것도 다 위험 부담을 다 정부가 떠안아 주니까 그러니까 다 이 100%짜리 들어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이 주택 가격 70% 수준의 전세 보증금까지만 보호해 주면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근접한 전세 물건들은 임차인들이 다 외면을 할 거거든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빌라에서도 깡통 전세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임차인이 이거는
주택의 가치가 전세 보증 주택 가격의 한 70% 이상 한 80% 90% 이상 되는 나는 꼭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이런 주택은 이제 주택 가격의 70%를 넘는 전세 보증금은 이제 그 전세 보증금 차액은 월세로 바꾸겠죠. 뭐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끼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거죠. 사실 지금 워낙 요즘에 지금 깡통 전세 사기 문제가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들 뉴스에서 엄청 많이 접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세가율을 많이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전세가율이 너무 높고 하는 곳은 이런 전세 보증금만 하는 주택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 좀 낮추고 월세로 월세를 조금 내는 방식으로 이제 주택이 이제 거래가 되고 하는데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전세라는 제도가 갖고 있는 좀 안 좋은 점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도 있고 좀 부동산 시장도 좀 건강하게 좀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의 보증한도를 현재처럼 주택 가격의 100%가 아니라 60에서 70% 수준으로 일정 비율 이하로 좀 설정하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근접하거나 상회하는 깡통 전세는 전세 시장에서 사라지고 저층 주거지의 전세 가격도 대폭 낮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깡통 전세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기 사고 역시도 대폭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한번 좀 축소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청년 신혼부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전세 가격 상승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부동산 상승기에는 전세 보증금이 건물주 이제 임대인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그게 다시 또 이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보는데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4일에 뭐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더 늘려줬어요. 한 3억에서 5억이었나? 아무튼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고 대출 금리도 낮춰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더 전세자금을 대출을 많이 쓰겠죠. 지금 깡통 전세를 더 만들어가는 좀 구조가 되는 겁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저층 주거지 전세가율을 낮춰서 깡통 전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과는 좀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깡통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전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도록 월세 지원 정책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보고요. 최근에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가율 90% 이상인 주택에는 보증 한도를 60%로 낮췄거든요. 이 보증 한도가 전세 보증보험의 한도가 아니라 저희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도 별로 심사도 까다롭게 하지도 않고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이유가 주택 가격도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해주는 이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80%까지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이제 대출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혹시 임차인이 전세 자금 대출 못 갚으면은 우리가 허그해서 다 갚아주겠다라는 것들 그런 정책을 짜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금리로 전세 자금 대출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은행도 쉽게 그냥 별로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고 전세 자금 대출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빌려주고 하는 건데 이거 워낙 근데 지금 깡통 전세 문제가 심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스란히 다 허그의 손실로 다 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허그가 지금 은행에서 전세가율 90% 이상 되는 주택에는 대출을 많이 해주지 말라고 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세가율 90% 이상 되는 주택에서는 이제 임차인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못 받으니까 이런 주택에는 잘 안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전세가율이 이런 주택은 떨어지겠죠. 굉장히 돈줄을 죄이는 굉장히 좋은 정책들인 것 같고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좀 전세자금 대출을 좀
줄여가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깡통 전세를 좀 줄여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 상승에는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의 기여가 좀 크기 때문에 깡통 전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의 좀 정책을 좀 개편해 나갈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화면 공유 꺼주시고요. 예, 딱 40분 쓰셨네요. 네, 짧게 들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좀 질의응답 받고 또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이렇게 손을 드시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두호민 차장님. 네네. 그 지금 국회에 관련 법안이 16개인가 17개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 당의 심상정 의원 법안하고 민주당에 있는 그 뭐 다른 법안들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자세히 안 봤어요. 법들을 자세히 보진 않았고 저는 지금 법을 바꾸는 작업은 굉장히 오래 쉽지 않은 작업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거는 사실 법 바꾸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거 좀 작업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국토부가 만약에 뭐 지금 너무 전세 보증보험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 좀 뭐 보증보험 한도를 좀 낮추자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뭐 아까 그 지금 전세가율 90% 이상 되는 주택에서는 전세 대출 한도를 뭐 한 60%로 떨어뜨린 이건 다 허그에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아마 국토부에서 뭐 오더가 떨어졌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저는 이거는 지금 뭐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법으로 다 푸는 건 너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돌아가는 방법 아닌가 싶긴 해서 뭐 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근데 좀 저는 쉽게 가는 방법들 한번 법을 안 바꾸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본 거라서 제가 사실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그 16개가 나와 있는 법안들을 자세히 보진 않아서 그 심상정 의원님 법안도 아마 뭐 전세 보증금의 한도를 뭐 70%든 이렇게 제한을 하자 이런 것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법으로 많이 통과되기는 아마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뭐 김두관 의원실에서는 뭐 표준임대료 이런 것들인데 표준임대료도 지금 아직 한국에서 정착을 시키기에는 이 토대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한참 하고 나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법안 관련해서는 좀 이따 이종훈 비서관님이 설명할 테니까 그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온 얘기 중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 지금 전세가율 90% 이상이 전체 거래의 41%고 전세가율 100% 이상인 게 이제 25%라고 해서 재작년하고 작년 상반기에 거래된 다세대 주택 절반가량이 깡통 전세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그 언론에서 나온 건 사실은 깡통 전세보다는 전세 사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도적으로 무자본 갭투기 한 네,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이건 악질적인 경우고, 깡통 전세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깡통 전세가 돼서 못 돌려주는 경우가 이제 케이스도 많고, 사회적으로 이게 터지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 재작년하고 작년 상반기에 거래된 다세대 주택의 절반가량이 지금 깡통 전세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거 뭔가 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이제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2021년에 거래된 것도 이제 2년 계약이잖아요, 전세 계약이. 그러면은 2021년에 거래된 것들이 이제 2023년에 나오겠죠. 그리고 2022년에 거래된 이제 전세 계약이 된 건 2024년에 나올 테고. 근데 아까 지수 보시면은 가장 지금 가격이 높은 지점들이 2022년 상반기니까 이제 계속 이제 2020년부터 계속 오르는 추세였고 이제 아마 지금 올해부터 어마어마하게 저는 터질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 다세대 주택에 이게 실거래를 지금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전부 다 지금 전수조사를 해갖고 붙인 거라서 이게 뭐 사실 이게 뭐 틀린 추정도 아니고 그냥 실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거래 건수는 말씀 안 드렸는데 한 지금 이게 총 다세대 주택만 해보니까 한 7만 건이 넘더라고요. 뭐 다세대 주택만 뽑으면 한 7만 건. 거기서 한 뭐 41%니까 40%니까 한 3만 건 가량이 전세가율 90%고 이런 주택들은 만약에 동시 진행이 된 주택들이라면은 그러니까 동시 진행이라는 게 아까 전세 계약 체결되자마자 그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바뀌는 거, 무자본 갭 투자 이런 동시 진행이 된 사례들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상당히 된다고 하면은 동시 진행된 사람들은 거의 돈을 돌려주기가 어렵거든요. 뭐 전세 자금 전세 뒷사람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보통 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역전세 상황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런 주택들에서는 저는 23년, 24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터질 거다. 그리고 전세 사기는 이제 의도했다 이런 거고 몇 채 이슈가 되려면 몇백 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 채, 두 채, 세 채, 뭐 한 다섯 채 이렇게 갖고 무자본 갭 투자를 한 사람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전세 사기로 못 잡아 넣을 건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상당히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저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전세 사기 이 논의는 거의 뭐 전초전 아닌가 싶은 수준으로 이해가 되는데 통계를 봤을 때는 그 이제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를 제외하고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잖아요. 예. 네네 그럼 이 깡통 전세는 다가구 다세대 다 해당이 되나요? 다 해당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다가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조심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한 사람이 그 안에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서 저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차인들은 다 선순위 채권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입주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기도 하고 이제 지금 이런 다세대 주택 가격 같은 경우가 아마 다가구보다는 다세대가 훨씬 또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의 다 지금 빌라가 터지는 것들이 빌라는 다가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가구는 지금 그 80년대 90년대 지어진 2층 단층 벽돌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다가구 형태의 주택들인 거고 최근에 지금 그 1층에 필로티로 주차장이 있는 이 주택들은 거의 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이제 구분 소유로 된 주택을 돼요.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다세대 네. 주택. 그쪽에서 거의 다 지금 터지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에는 대부분 다가구 주택에서 나오는 걸로 지금 뉴스에 전세 나오는데. 사기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전세 사기도 다가구 주택을 하면 원룸을 같이 다 넣어서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다세대가 거의 다 지금 컨설팅 업체들이 붙는 것도 이제 개별 등기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동시 진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거래가 전세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바로 다음 임대인을 바꾸는 건데 다가구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임차인이 여럿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보증금을 맞춰갖고 계속 돌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 다세대 주택에서 많이 지금 빌라라는 건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 예방 대책으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예방 대책이 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근원적인 원인에서 보면은 사실 컨설팅 업체 출연이라는 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근원적인 걸로 보이는데, 이들을 어떻게 방지하고 뭐 처벌할 그럴 뭐 정책은 없을까요? 그게 지금 뭐 전세 사기 이제 전세 사기 조사하고 하면서 하긴 하는데 저는 그 전세 사기 컨설팅 업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이 토양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동시 진행을 시키고 또 전세가를 매매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방식들이 이제 이런 정책의 빈틈을 노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 보증보험들을 이런 토양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거를 좀 악용을 하는 것들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사기 컨설팅 업체만 잡는다고 아마 계속 그러면 아마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격이 될 거예요. 이제 뭐 몇 채부터 전세 사기로 할 건지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5채 한 사람은 5채에서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는 사람은 뭐
전세 사기가 아닌 거고 의도가 없는 거고 이게 되게 애매해서 한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나 뭐 이렇게 조사를 열심히 해서 잡고 있는데 그걸로는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요? 전세 사기 컨설팅 업체들은. 저는 뭐 그것도 그것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좀 더 이런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좀 깡통 전세를 좀 없애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예.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예. 지방도 이 깡통 전세 위험이 얼마나 있나요? 지방은? 지방과 제가 따로 분리해 보진 않았는데 근데 그 지방도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사실 전세가율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벌어지려면은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임차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넘어가고 또 다주택자가 생기면서 다주택자들이 전세 물건들을 내놓고 하면서 가격이 전세가와 매매가가 벌어지는데 이제 뭐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저층 주거지가 인기가 없죠. 이거를 뭐 진짜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뭐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서 아파트를 청약받고 싶어 하지 거기에다가 돈을 웬만하면 돈을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방 같은 경우도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음에 주시고요. 일단은 1강은 마치고, 한 5분 쉴까요? 10분 쉬는 건 좀 긴 것 같고, 5분 쉬었다가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영 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